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애저 네트워크 어디까지 알아봤니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할 고재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온라인상에서는 직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스페이스.net이라는 개인 기술 블로그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진행할 애저 네트워크 어디까지 알아봤니라는 세션에서는 애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애저 VNet입니다. 애저 VNet은 이제 버추얼 네트워크의 약자인데요. 애저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애저 VNet에 대한 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은 그냥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냥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 상에서 있는 데이터 센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저 상에 만드는 가상의 데이터 센터라고 보셔도 되고요. 혹은 데이터 센터의 뭐 특정 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애저 상에 어떤 서비스를 올리고 싶으면은 거기에 나만의 가상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 안에 서비스를 넣는 가장 기본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데이터 센터에 이제 애저 VNet을 만들게 되면은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 어떤 IP 주소를 쓸 건지 좀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 설정 작업을 어드레스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실제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뭔가 설정이 된다기보다는 내가 만드는 가상의 데이터 센터 안에 이 IP로 설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약간 설계 개념이 좀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네트워크에 들어갈 IP 어드레스를 좀 사전에 좀 정의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IP 대역을 좀 쪼개서 실제 네트워크 대역을 만드는 부분이 서브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 스페이스에서 할당한 IP 전체 범위 중에 일부 혹은 전부를 써서 서브넷을 하나씩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 VNet에 들어가는 그러면 IP 주소나 서브넷에 들어간 IP 주소를 설계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좀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VNet이 앞서 보신 것처럼 사설 네트워크 영역인데요. 따라서 VNet에 들어가는 IP 주소도 사설 IP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 이제 공인 IP 주소를 넣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실제 VNet에 들어가는 IP 주소 자체는 공인 IP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설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VNet에 들어가는 IP 주소는 사설 IP를 쓰셔야 되고요. 또한 VNet이 이제 VNet 안에서만 통신하는 게 아니라 VNet 외부와 통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IP를 쓰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온프레미스랑 연동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온프레미스에서 관리하는 IP 주소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은 IP 주소를 클라우드에 할당을 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초기에 저렇게 할당되는 IP 주소 자체는 중간에 이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정 사이즈를 잘 맞춰가지고 서브넷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애저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마다 이제 서브넷을 별도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브넷 요건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VNet을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애저상에 올리는 서비스 요건에 따라서 이제 최적화된 IP 어드레스나 서브넷을 설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런 네트워크 같은 게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기에 이제 저 IP 설계나 저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어 있으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서비스를 다시 다 내린 다음에 새로 만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VNet 설계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설계 고려사항에 대한 거를 좀 몇 가지 좀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VNet에 들어가는 IP 주소를 제가 사설 IP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 사설 IP 주소 범위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수 있는 저 사설 IP가 이제 RFC 1918이라는 문서에 있는 IP들인데요. 10.0.0.0대의 8비트 주소나 혹은 1716 0.0의 12비트 혹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시는 공유기에서 많이 보셨을 수 있는 19168.0.0의 16비트 IP 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도 저 RFC 1918에 있는 사설 IP로 IP를 쓰고 계실 텐데요. 클라우드를 올라가면서 중복되는 IP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사설 IP에서 굉장히 좀 많은 IP 덱을 할당 받으셔야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온프레임 대비 클라우드로 올라갔을 때 좀 IP를 좀 많이 쓰는 서비스들이 좀 있기 때문에 IP 소모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저 RFC 1918에서 쓰고 있는 저 IP 주소가 만약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IP 대역이 할당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저 RFC 6598이라고 하는 100.64의 0.0의 10비트라는 IP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 100.64에 대한 IP 주소를 쓰셔서 애저상에 설계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저 100.64라는 IP를 쓰실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거를 사설로 그냥 그대로
쓰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클라우드상의 IP 주소를 할당해서 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애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전용 서브넷 요건입니다. 뭐 서브넷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사실 뭐 그냥 일반 서브넷을 만들고 게이트웨이 서브넷만 이제 별도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게이트웨이 서브넷 이외에도 굉장히 이제 전용 서브넷을 쓰셔야 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대표적인 예시로 두 가지를 좀 추가했는데요. 하나는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애저 파이어월이 있습니다. 저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나 애저 파이어월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서브넷에 저 서비스들만 들어 있어야지 해당 서비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런 서비스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경우에는 서브넷 설계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서비스를 뭐 기존 서브넷에 만약에 만들려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 서브넷에서 다른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저 서브넷에 뭐 지금 만들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같은 서비스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서비스들이 설계가 되면은 그 서비스마다 뭐 전용의 서브넷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좀 고려를 해서 VNet이나 서브넷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더 애저 홈페이지에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전용 서브넷을 쓰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전용 서브넷을 권고하는 서비스가 정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는 제가 한글이랑 영어 두 가지를 좀 같이 넣어놨는데요. 사실상 뭐 똑같은 내용이고요. 각 내용에서 보시면은 뭐 컴퓨팅이나 네트워크나 데이터, 분석, 뭐 저런 다양한 범주에 대한 각각의 서비스들에서 전용 서브넷이 필요한지 혹은 전용 서비스를 권고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글과 영문을 같이 넣어놓은 이유는 좀 한글과 영문에서 좀 다르게 표기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넣어놨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컴퓨팅 제일 상단에 있는 걸 보시면은 한글로 된 포털 내용에서는 가상머신을 만들 때 전용 서브넷을 써야 된다고 되어 있고, 영문에서 보시면 전용 서브넷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경우에는 당연히 영문으로 된 부분이 우선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저게 번역 과정에서 좀 일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 때 좀 매뉴얼을 봤을 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영문으로 바꿔서 보시는 것도 좀 좋은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는 애저 가상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서브넷, 혹은 그 안에 설계된 IP 주소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은 실제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 요소인 통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어딘가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디로 내가 이 패킷을 보내고 어디로 이 트래픽을 보내야 되는지 뭐 방향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은 어떤 목적지로 가려면은 어디로 가세요라는 이정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도로교통 표지판에서 보시면은 뭐 광화문이나 경복궁으로 가려면은 뭐 직진하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저에서 제공되는 라우팅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애저에서 직접 관리되는 시스템 라우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해서 쓰는 유저 디파인 라우팅이라고 하는 UDR이라는 라우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스템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는 애저 디폴트 라우팅, 또 하나는 옵셔널 디폴트 라우팅이 있습니다. 애저 디폴트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고 나면은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라우팅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 표에 있는 것처럼 5개 정도의 기본 라우팅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옵셔널 디폴트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애저상에서 뭔가 특정 피처를 활성화시켰을 때 그 피처에 맞춰가지고 추가적으로 라우팅이 자동으로 생성되거나 혹은 그 피처를 제거했을 때 자동으로 라우팅이 제거되는 그런 라우팅 종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 뒤에서 다룰 뭐 Vnet 피어링이라고 있는데요. Vnet 피어링을 만약에 활성화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피어링에 맞는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피어링을 제거를 하면은 자동으로 라우팅 테이블이 지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애저상에서 관리되는 시스템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자가 추가로 삭제를 할 수는 없고요. 예. 만약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뭐 UDR이라는 라우팅,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는 라우팅을 추가로 다시 거기다 설정을 해서 기존 설정을 뒤엎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해서 쓰실 수는 있긴 하고요. 그럼 이제 UDR이 어떤 건지 좀 두 가지 종류로 우선 구분되는 걸 좀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스태틱 라우팅이 있고, 하나는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에는 BGP 라우팅이 있습니다. 스태틱 라우팅은 여러분들이 뭐 목적지랑 어떤 넥스트 홉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하나씩 입력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BGP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라우팅 프로토콜을 주고 받으면서 내가
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대역과 상대방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대역을 서로 광고를 해서 동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BGP를 쓰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VPN을 쓰는 경우와 하나는 전용선 서비스인 익스프레스 라우스를 쓸 때입니다. 우선 VPN을 쓸 때는 BGP를 쓰셔도 되고 혹은 VPN을 쓰실 때는 BGP를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고요. 혹은 그냥 스태틱 라우팅을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전용선 서비스인 익스프레스 라우터를 쓰실 때는 반드시 BGP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 라우팅 테이블을 여러분이 실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앞서 기본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저 시스템 라우팅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없는 것을 지금 저 그림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에 지금 이 라우팅 테이블이 매핑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상에 보면은 아무런 라우팅 테이블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스템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경로 테이블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 테이블을 보시려면은 해당 서브넷에 위치한 뭐 VM이나 혹은 그런 서비스들에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직접 들어가신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유효 경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유효 경로를 보시면은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시스템 라우팅 정보들이 이쪽에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0.0.0에 대한 인터넷으로 가는 라우팅이나 혹은 10.0.0.0의 8비트 업스으로 되어 있는 저 라우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셔널 디폴트 라우터로 얘기 드렸었던 Vnet 피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두 번째 라우팅 테이블 줄에 보시면은 10.0.10.0의 24비트로 해서 Vnet 피어링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라우팅 테이블을 좀 눈으로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저렇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셔서 유효 경로를 하나씩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라우팅 테이블까지 알아봤으면 실제 통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터넷 통신인데요. 인터넷 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 디폴트 라우팅에 들어가 있는 저 두 번째 줄에 있는 0.0.0.0의 0비트를 인터넷으로 가는 경로가 있는 저 라우팅 테이블에 의해서 통신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으로 가는 경로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VNet을 만든 이후에 VNet에 어떤 서비스를 올리게 되면은 별도의 작업을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인터넷 통신이 되는 부분을 좀 몇 가지로 구분해서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신하는 방법을 우선 제가 좀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먼저 첫 번째는 VNet 안에 뭔가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애저에서 자동으로 공인 IP를 할당받아서 쓸 수 있는 경우로 보실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동적으로 IP를 할당을 받아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계속 쓰는 동안에는 IP가 유지가 되겠지만 서비스를 내렸다 다시 올리는 경우에 IP가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정된 IP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고정 IP 서비스를 하나 할당을 받으셔서, 그러니까 고정 IP를 하나 할당을 받은 다음에 연결을 하시면은 서비스가 내려갔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IP를 계속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올리는 서비스가 공인 IP를 꼭 굳이 가질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공인 IP를 어쨌든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안에 대한 거를 좀 더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직접 접근을 막기 위해서 그냥 공인 IP를 갖지 않고 대신에 저 이제 나티그웨이트라는 별도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부에 있는 서비스가 인터넷으로 나갈 때 나티그웨이트를 통해서 하나의 IP로 이제 변환돼서 나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시는 공유기 자체도 그 공유기 밑에 여러 가지 단말이 있는데 이제 공유기에 할당된 공인 IP로 나트가 돼서 나가죠. 그래서 애저에서 그런 서비스를 이제 나티그웨이트라는 이름으로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VNet의 사설 IP들로 그냥 쭉 할당한 다음에 외부랑 통신을 필요할 때는 저 나트게이트를 이용해서 공인 IP를 한 개만 가지고도 외부와 통신하게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과 통신할 때 저런 이제 아웃바운드 통신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외부에서 이제 들어온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앞에 두 가지 경우는 동일합니다. 동쪽으로 IP를 받는 경우, 그 다음에 고정 IP를 받는 경우. 두 가지 모두 다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공인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서비스가 공인 IP를 직접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추가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외부로부터 서비스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부하 분산을 위한 서비스에서 저런 경우가 되게 되는데요. 저 이제 부하 분산 서비스에 대해서 그래서 간단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부하 분산은 뭐 우선 용어만 좀 알아보면은 만약에 이제 내가 한 대의 가상 머신에서 서비스 트래픽을 다 수용하면 좋겠지만 실제 서비스 용량이 필요한 용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서버 한 대에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서버가 한 대 죽었을 때 바로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용성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서비스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부하 분산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대의 서버로 서비스를 좀 나눠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여러 컴퓨팅 리소스에 이제 워크로드를 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처리량을 좀 많이 올릴 수가 있겠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처리량이 이제 좀 최적화되니까 응답 시간도 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장애가 생겼을 때 가용성을 높이는 그런 다양한 효과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분산 서비스를 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서비스 유형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고요. 하나는 저 이제 대상 범위, 그러니까 저 서비스가 어느 스콥을 가지고 제공이 되는지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는 또 다시 또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서비스 유형으로 치면은 HTTP성 서비스, 그러니까 웹성 서비스랑 그 다음에 HTTP가 아닌 넌 HTTP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 범위는 이제 리전 단위의 서비스가 있고, 혹은 애저 인프라 이제 글로벌 단위의 서비스로 나눠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부하분산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들을 좀 알아볼 텐데, 먼저 이제 로드 밸런서랑 애플리케이션 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이제 OSI 7 레이어라고 하는 네트워크 이제 계층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계층 레이어 4에 대한 로드 밸런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TCP나 UDP 같은 4계층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예, 이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보통 알고 있는 뭐 TCP 몇 번 포트, 그래서 서비스 포트 기반에 대해서 라우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퍼블릭 구간에 대한 뭐 로드 밸런스를 만드실 수도 있고, 혹은 VNet 내에서 이제 부하 분산을 위해서 인터넷 구간에 대한 로드 밸런스를 따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용 영역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가용 영역 간의 고가용성도 자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드 밸런서는 그냥 기존의 이제 L4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L7까지 이제 애플리케이션까지 보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7 장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HTTP나 HTTPS 같은 웹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HTTP의 리퀘스트에 있는 이제 호스트나 URI 같은, 그래서 패스 기반의 라우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에 보시면은 동일한 도메인 주소로 접속했을 때 뒤에 붙는 저 패스에 따라서 붙는 이제 타겟을 좀 나눠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URI 같이 다 보고 패스 라우팅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인터널이나 혹은 외부에서 접속하는 퍼블릭 구간 모두 다 가능하고요. 또한 이제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자체에 이제 스케일링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 스케일링에 따라서 만약에 대량의 서비스 요건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자체가 좀 수량이 늘어나고, 혹은 뭐 서비스 요청이 줄어들면은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수량 자체가 좀 줄어들게 이렇게 동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 경우에도 애저에서는 이제 IP를 고정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오토 스케일링 되는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수량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접속할 때는 고정된 IP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7에서 보통 지원되는 SSL 오프로드나 뭐 웹방화벽 연결이나 혹은 뭐 URL 리라이팅 같은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저 로드 밸런서나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자체는 둘 다 이제 리전 서비스였거든요, 원래. 그래서 각 리전에 대해서만 서비스에 대한 것이 보장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프리뷰 형태로 로드 밸런서, 그러니까 L4 계층에 대한 거는 크로스 리전, 그래서 글로벌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특정 지역이 아니라 다수 지역에서 만약에 서비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최적의 리전으로 가는 경로를 찾아가지고 매우 낮은 레이턴시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특정 리전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을 또 해측을 해서 다른 리전으로 서비스를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접근 자체는 이제 애니캐스트 글로벌 IP를 이용해서 뭐 어느 곳에서 접속을 하든 동일한 IP를 가지고, 그러니까 동일한 목적지를 가지고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밸런스에서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인 이제 클라이언트 IP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 단에서 클라이언트 IP를 가지고 뭔가 처리해야 되는 요건이 있을 경우에 그대로 뭐 크로스 리전 로드밸런스를 쓰시는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트래픽 매니저인데요. 트래픽 매니저는 그냥 기존의 네트워크 서비스로 생각을 하면은 GSLB 같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DNS 기반으로 이제 라우팅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DNS 기반인데 이제 GSLB라는 게 이제 그 서비스 헬스 체크까지 같이 포함돼. 그래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되는 경우에 한해서 도메인에 대한 이제 쿼리를 응답을 하게 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런 GSLB 같은 동작을 할 때도 이제 뭐 우선순위를 먼저 줄 수도 있고, 혹은 뭐 가중치, 혹은 뭐 성능도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글로벌하게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요청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쪽에 대한 정보로, 그러니까 지리적 값을 가지고 뭐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NS 기반으로 처리를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론트 도어입니다. 프론트 도어는 이제 애저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인프라 중에 리전이랑 가용력 이외에 이제 엣지, 이제 팝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제 글로벌 엣지 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제공을 하는 최신 클라우드 CDN 서비스입니다. 원래 프론트 도어라는 서비스가 기존에 있었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프론트 도어 서비스가 뭐 애저 CDN이랑 애저 웹방화 벽 같은 서비스들을 다 합쳐가지고 프론트 도어가 이제 좀 더 기능이 좀 개선돼서 최신의 클라우드 CDN 서비스라고 이제 다시 표기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프론트 도어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그 컨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스탠다드 티어랑, 그다음에 시큐리티 보안이 좀 강화된 추가 기능이 포함된 프리미엄 티어가 두 가지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뭐 다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애저 CDN과 애저 프론트 도어 서비스와 애저 와프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다 통합을 해가지고 애저 프론트 도어 이제 스탠다드랑 프리미엄 두 가지 티어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표에서는 퍼블릭 프리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제 GA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요건이 있을 때 L7 형태로 외부에서 접속을 할 때 가장 가까운 애저 백본, 그러니까 애저 팝으로 먼저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는 애저 백본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으면서 애저 CDN에서 제공되고 있었던 뭐 캐시 기능이나 혹은 뭐 웹방화벽 기능들도 다 통합이 돼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저에 올리는 서비스를 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좀 더 보안성을 높이면서 쓰실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애저에서 인터넷 통신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봤었고요. 다음은 이제 애저 가상 네트워크에 대한 통신입니다. 먼저 이제 가상 네트워크 내에 대한 통신인데요. 뭐 로컬 통신이 되겠죠. 이 로컬 통신 같은 경우에는 라우팅 태블을 보시면은 지금 가장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입니다. VNet에 설정한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통신을 다 가상 네트워크 안에는 다 통신을 하게 돼 있고요. 그 가상 네트워크 안에 통신은 이제 서브넷 단위가 아니라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 단위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 VNet에 있는 어드레스 스페이스 저 정보 자체가 다 로컬 네트워크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로컬 네트워크 인식이랑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온프레미스랑 애저를 두 가지 이제 IP 주소를 그대로 놓고 봤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는 뭐 10.0.0.0에 22비트를 쓰겠다, 이 데이터 센터에서. 그리고 서브넷을 두 개로 좀 나눠놨습니다. 그런 경우에 온프레미스에서는 각 서브넷이 이제 로컬 네트워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제 애저에서는 저 어드레스 스페이스 전체가 다 기본적인 시스템 라우팅이 들어가 있는 로컬 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Vnet 내 통신이 다 되게 되고요. 그럼 이제 Vnet 내 통신이 아니라 Vnet 간의 통신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Vnet 내부 통신 말고 이제 Vnet이 쪼개져 가지고 서로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앞에서 인터넷 연동으로 당연히 될 수도 있겠죠. 각각의 Vnet이 갖고 있는 서비스에 공인 IP를 가지고 통신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온프레미스에서 전용선을 연결하는 것처럼 가상 네트워크 간의 가상의 전용선 같은 거를 연결을 해서 내부 연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가상 네트워크 간의 내부 연동을 하는 거를 이제 피어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net 피어링이라고 하는데요. Vnet 피어링은 가상 네트워크 간의 이제 프라이빗한 연결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Vnet 간의 연결 및 라우팅까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옵셔널 디포트 라우팅이 있는데, 저 피어링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 피어링에 대한, 그러니까 저 VNet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이 자동으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된 IP 자체는 서브넷 단위가 아니라 VNet에 할당된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모두 다 적용이 되고요. 따라서 만약에 VNet 피어링을 맺은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서브넷 중에서 특정 서브넷만 내가 연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을 이용해서 연동을 차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연동이 되게 돼 있지만 필요한 대역만 연동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NSG를 이용해서 연동 대역을 좀 제한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어링을 하시는 경우에는 서로 상호간에 중복된 IP가 있을 경우에는 피어링이 맺어지질 않습니다. 아예.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 드렸던 VNet 설계할 때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중복되지 않은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만약에 중복된 네트워크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피어링 자체가 아예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애저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저는 연동까지 고려해서 IP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피어링에 대한 실제 예제를 하나 볼 건데요. 우선 두 개의 V넷이 있습니다. 왼쪽 V넷은 10.0.1.0의 24비트를 갖고 있고요. 오른쪽은 10.0.2.0의 24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서브넷 안에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유효 경로를 보시면은 오른쪽 10.0.2.0에 대한 경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피어링을 좀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링을 저 오른쪽에 있는 V넷과 이렇게 딱 맺고 나면은 유효 경로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0.0.2.0의 24비트 오른쪽 V넷에 대한 경로가 V넷 피어링이라는 호브로 해서 자동으로 라우팅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이 피어링을 맺을 때 IP 주소를 중복된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또 하나 이제 제약상이 있습니다. 저렇게 피어링을 맺고 나면은 피어링이 맺어진 상태에서는 V넷에 대한 IP 설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어떤 얘기냐면은 저 피어링이 맺어진 상태에서는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추가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그런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면서 피어링이 맺어진 상태에서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V넷들이 만약에 많아진다는 경우를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V넷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을 경우에 이제 피어링을 맺어서 V넷 간에 통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 하단에 있는 V넷과 상단에 있는 V넷 피어링을 맺고요. 이제 오른쪽 하단과 상단에 있는 V넷 피어링을 맺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네트워크 개념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이 위쪽 V넷을 이용해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애저 내에서는 이제 저렇게 V넷 피어링을 맺었을 때 중간에 트랜짓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뭐 왼쪽 V넷이랑 오른쪽 V넷 통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피어링을 또 별도로 맺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V넷이 3개였으니까 직접 다 맺으면 되지만 V넷이 많아질 경우에는 저 V넷 간의 통신을 다 하려면은 저렇게 피어링을 굉장히 많이 맺어야 되겠죠. V넷이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이제 뭐 풀메시라고 부르는 저런 형태를 만들려면은 굉장히 많은 피어링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저거를 직접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렵겠죠. 저걸 어떻게 다 관리를 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저렇게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장비가 있어서 저 V넷 간의 연결을 좀 자동으로 다 해줄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왔던 서비스가 이제 버추얼 웬이라는 서비스입니다. 뭐 버추얼 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그 V넷 연결만을 위한 거는 아니고요. 뭐 네트워크나 보안이랑 라우팅 기능을 다 결합해서 하나의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일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좀 종합적인 네트워킹 서비스입니다. 실제 앞서 보여드렸던 V넷 간의 연결뿐만 아니라 전용선 서비스인 익스프레스 라우트나 혹은 VPN 연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SDN 연결까지도 애저가 이제 그 SDN 벤더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되게 굉장히 쉽게 SDN을 버추얼 웬과 뭐 자동으로 쉽게 인티그레이션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저 버추얼 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버추얼 웬이라는 서비스가 중간에 이제 허브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허브에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붙는 허브 앤 스포크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 웬을 만들면은 메인지드 허브 역할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고 그 허브에 이제 V넷을 연결한다거나 혹은 뭐 익스프레스 라우터를 연결한다거나 VPN을 연결한다거나 그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경우에는 뭐 V넷 같은 경우는 이제 허브랑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럼 허브에 연결된 V넷 끈에는 이제 허브 자체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원래 V넷을 다른 쪽을 통해서 가는 트랜짓은 허용이 안 되지만 저 버추얼 웬에 있는 허브를 통해서는 다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저 허브를 통하는 경우에는 트랜짓이긴 하지만 허브를 경유하는 우선 허브를 경유하는 트랜짓은 다 허용이 된다. 그래서 버추얼 웬에 붙은 V넷 간에 다 통신이 된다고 보시면 볼 수 있고요. 저렇게 허브형 서비스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다양한 V넷 연결이나 전용선들을 좀 공통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대략적인 구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추얼 웬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허브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 버추얼 웬에는 허브가 이제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그 허브에는 각각의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VNet을 저렇게 만들어서 허브에 연결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럼 허브 저기 안에 보시면 이제 연결, 뭐 전파, 라우팅이 있는데, 저 연결 같은 경우에는 허브에 있는 라우팅에 VNet을 연결한다. 그러니까 VNet이 허브에 연결됐을 때 어떤 라우팅 테이블을 적용받을지, 그 다음에 VNet이 갖고 있는 IP 대역을 뭐 자동으로 광고를 받아서 전파를 할 것인지, 혹은 내가 어떤 라우팅 테이블을 직접 입력을 할 것인지, 그래서 라우팅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버추얼 웬을 이용해서 다양한 VNet을 모두 다 연동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 라우팅 테이블을 분리해서 버추얼 웬에 연결된 저 VNet들을 어떤 VNet 간에는 통신이 되고 어떤 VNet은 통신을 막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용 VNet이랑 개발용 VNet 간의 라우팅 테이블을 서로 분리해서 통신을 뭐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 앤 스포크 상태에서 전체 통신도 다 가능하고, 라우팅 테이블을 분리해서 좀 분리된 관리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중앙에서 네트워크 관리하기 위해서 주로 썼던 서비스고, 뭐 지금도 당연히 많이 쓰고 있는 서비스고요. 뭐 전용선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트워크 매니저라는 서비스가 작년에 이제 프리뷰 형태로 출시가 됐는데요. 네트워크 매니저도 뭐 그냥 중앙에서 네트워크를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저 랜이랑 좀 비슷하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 네트워크를 이제 다 그룹화해서 중앙에서 이제 그 VNet 간의 연결이나 그런 것들, 연결 정책 혹은 VNet에 들어가는 이제 보안 정책들을 중앙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뭐 VWAN 같은 경우도 이제 보안 정책들을 넣을 수가 있긴 한데, VWAN은 이제 Azure Firewall 같은 경우가 이제 인티그레이션 돼서 쓰는데, 네트워크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되는 NSG 정책을 중앙에서 같이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네트워크 매니저는 이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그룹이라고 속하는 이제 VNet이 있는데, 그 VNet을 동쪽으로 만약에 연결하거나 뭐 정적으로 연결하거나 해서 관리 그룹을 지정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 VNet 간을 다 그룹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쓰실 수가 있고, 결국 그 그룹 단위로 관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VNet을 개별 설정하는 게 아니라 VNet을 특정 목적에 따라서 그룹핑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그룹핑 자체도 동적으로 뭔가 내가 요건을 넣어서 연결할 수도 있고, 혹은 직접 연결하는 정적 방식으로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정책 자체도 이제 뭐 리전 단위로 하실 수가 있고, 혹은 글로벌 전체를 포함한 전체 대규모 환경에서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VNet 간에 연결하는 방식 자체도 이제 전체 메시 형태로 구성하실 수도 있고, 혹은 허브 앤 스포크 토폴로지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두 가지를 혼용해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보안 정책을 관리하기 위해서 VNet에 있는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을 그대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보안 정책을 중앙에서 관리를 하면서 추가적인 비용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트워크 매니저에 대한 구성 요소랑 좀 개념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매니저에 대한 구성 요소를 우선 좀 제가 세 가지로 좀 나눴는데, 하나는 네트워크 그룹입니다. 네트워크 그룹은 이제 네트워크 매니저에서 관리하는 VNet들의 집합, 그러니까 VNet들의 모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제 VNet들의 모임은 결국 내가 어떤 정책을 이 그룹한테 내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Net 개별이 아니라 내가 정책을 적용하고 싶은 VNet들을 골라가지고 그룹핑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 연결에 대한 정책이나 혹은 뭐 보안에 대한 저런 정책들을 적용하는 범위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 연결이나 보안에 대한 정책에 대한 설정을 이제 컨피그레이션에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더 VNet 간에 연결되는 컨피그레이션, 저 커넥티비티나 혹은 보안에 대한 저 시큐리티 설정들을 정의하는 게 컨피그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렇게 만들어진 컨피그레이션을 이제 디플로이먼트라는 서비스에서 다시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저렇게 배포를 할 때에는 내가 만든 저 설정을 어떤 네트워크 그룹, 그러니까 어떤 VNet들의 모임한테 배포를 할 건지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저렇게 배포할 때도 또 배포 리전을 선택해서 리전 단위 배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있는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한 게 오른쪽에 있는 저 전체 그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 VNet들이 이렇게 뭐 1번 VNet, 2번 VNet이 있는데, 그 VNet 자체는 지금 네트워크 그룹이라는 곳에 이렇게 속하게 됩니다. 또 이 속할 때에도
예, 지금 Vnet 1번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 멤버십이라는 걸 이용해서 정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요. 혹은 뭔가 설정을 넣어서 다이나믹 멤버십으로 Vnet 2는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각각의 네트워크 그룹에 적용될 컨피그레이션도 이제 지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션 컨피그레이션을 뭐 어디다 적용할지, 그 다음에 시큐리티 컨피그레이션 어디다 적용할지 저런 것들이 있고, 각각의 저 컨피그레이션을 디플로이먼트에서 어디다 배포를 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럼 네트워크 매니저에서 이제 기본 구성 요소를 알아봤으면 이제 실제 저게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좀 추가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매니저는 계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룹핑을 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저 그룹핑을 하는 저 부인의 범위를 어떻게 지정하느냐라고 하는 게 저 이제 매니지먼트 그룹 단위로 스콥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매니저를 만들 때 그 네트워크 매니저에서 관리할 스콥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스콥이 매니지먼트 그룹 단위가 되고요. 그 매니지먼트 그룹 하위에 있는 모든 V넷이 이제 네트워크 매니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저 네트워크 매니저에 설정된 매니지먼트 그룹 하단에 있는 모든 V넷이 이제 전체 범위가 되고요. 그 V넷들을 다시 이제 그룹핑하는 것이 네트워크 그룹에 대한 멤버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그룹에 대한 V넷을 연결하는 방식은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정적으로 연결하거나 혹은 뭐 동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정적은 뭐 관리자가 직접 찝어서 연결하는 방식, 또 하나는 동적인 이제 정의 조건에 따라서 V넷을 동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 하단의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네임이랑 컨테인 데브라고 되어 있는 게 조건이 되는데요. 그 Vnet 이름 중에 데브라는 이름이 포함된 경우에 이 네트워크 그룹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라라고 정의를 해놨고, 그래서 데브 Vnet 같은 경우에는 저 조건에 맞기 때문에 두 번째 저 네트워크 그룹에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결 방식 앞에 얘기 들었던 걸 좀 더 다시 좀 상세하게 좀 알아보면은, V넷과는 연결되는 토폴로지를 만드는 기능인데, 뭐, 메쉬 방식이 하나 있고요. 메쉬 방식은 이제 저 네트워크 그룹에 속한 V넷들이 이제 풀메쉬 형태로 연결이 되는 구조고요. 기본적으로 동일 리전에서만 적용이 되지만, 옵션 중에 어크로스 리전을 쓰시게 되면은 서로 다른 리전 간에도 메쉬 형태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제 Vnet 간에 이 경우에는 이제 중복된 IP 주소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메시 연결하거나 그런 부분 다 가능합니다. 대신에 중복된 네트워크는 당연히 통신은 불가능하고요. 예, 저렇게 이제 Vnet 간의 연결은 다 커넥티드 그룹이라는 곳에 속하게 돼서 저 커넥티드 그룹 자체가 일종의 가상의 막 커브처럼 눈에 보이는 허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커넥티드 그룹으로 가가지고 다른 V넷으로 통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허브 앤 스포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허브 V넷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 V넷을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대부나 혹은 뭐 프로덕션 같은 뭐 다양한 V넷들을 연결을 이제 스포크 형태로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스포크 형태는 버추얼 웬 같은 경우에는 허브 앤 스포크에 연결된 애들이 다 그 허브를 통해서 통신이 됐지만 네트워크 매니저의 허브 앤 스포크는 기본적으로 통신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크가는 다 아이솔레이션 돼 있긴 하지만 옵션 중에 이제 다이렉트 커넥티비티라는 설정을 하게 되면은 해당 리전에 있는 스포크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돼 있고요. 물론 저기서 이제 메시랑 다시 혼합해서 쓰면은 다른 리전 간에도 통신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추얼 웬에서 허브에 뭐 전용선을 연결하거나 뭐 VPN 연결했던 것처럼 네트워크 매니저에 있는 허브 V넷에서도 마찬가지로 허브 V넷에 있는 전용선이나 VPN을 만들면은 저 스포크에 있는 애들도 동일하게 같이 나눠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 네트워크 매니저에 대한 간략한 이제 예시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금 Vnet 1번과 2번에 대한 주소 공간을 먼저 확인을 했고요. 예, Vnet 1번에 대한 유효 경로를 보면은 Vnet 2에 할당된 IP 주소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네트워크 매니저로 들어갔고요. 매니저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네트워크 그룹이라는 게 있죠. 네트워크 그룹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V넷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 그룹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멤버십 버추얼 네트워크에 Vnet 1번이 연결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네트워크 그룹 2번에 보시면은 Vnet 2번이 연결된 것을 저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 Vnet 1번과 2번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설정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이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메시 형태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메시 형태로 설정할 적용받을 네트워크 그룹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vnet 1번과 2번이 있었던 두 개의 네트워크 그룹을 연결을 해놨고요. 그러면 저 설정을 이제 마지막으로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저 메시 형태로 vnet 1번과 2번 그룹이 속한 거를 배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배포에 들어가셔서 이제 커넥티비티한 옵션을 놓고 내가 어떤 설정을 할 건지, 컨피그레이션 할 건지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 밑에 어떤 리전에 있는 거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리전 단위로 저것도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전을 설정한 이후에 저렇게 이제 배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특정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배포가 완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배포가 진행 중인 것을 눈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했을 때 배포가 완료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완료됐기 때문에 다시 유효 경로를 다시 한번 새로 고치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는 vnet 2번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가 없었었는데 배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vnet 2번에 대한 경로가 좀 있으면 보일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업데이트된 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한 상태에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10.0.2.0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가 커넥티드 그룹으로 넥스트홉으로 잡히게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큐리티에 대한 데모입니다. 시큐리티에 대한 데모는 이제 NSG에 추가적으로 설정이 반영되는지를 볼 건데 방금 전에 보셨겠지만 기본적인 인바운드에 대한 우선 NSG 설정을 봤었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시큐리티 정책을 우선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는 이제 ICMP에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 놨는데 ICMP 저 콜렉션 들어갈 적용받을 네트워크 그룹이 설정이 되어 있고 ICMP에 대해서 allow랑 deny 정책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HTTP에 대한 정책이 있는데 하나는 인바운드에 대한 HTTP 정책과 아웃바운드에 대한 HTTP 정책 한 개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이제 룰들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저 시큐리티에 대한 정책도 다시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시큐리티 정책을 고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느 리전에 저 정책을 배포할 건지 선택을 하고요. 이제 배포를 바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배포를 진행을 하고 나면은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잠시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저 보안 정책에 대해서 지금 배포 중인 것을 이제 곧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배포가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배포가 다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제 NSG가 이제 추가적으로 반영됐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NSG만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데 이제 저 보안 정책이 다 배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은 기본적인 정책 이외에 저 추가 규칙 확인 중인 걸 볼 수가 있죠. 정책에 보시면은 네트워크 매니저에서 추가적으로 관리 규칙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ICMP 정책 두 개랑 인바운드에 대해서 HTTP 정책 한 개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세 개 정책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렇게 해서 중앙에서 NSG까지도 추가적으로 이제 다 공통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매니저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대한 정책도 손쉽게 좀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연결 방식입니다. 기존에 있는 애저와 이제 온프레미스 간의 통신을 하실 때 인터넷을 통신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VPN을 통한 통신, 전용선을 통한 통신 다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알아보면은 이제 VPN 통신입니다. VPN 통신은 공용 인터넷, 그러니까 일반 인터넷을 이용해서 애저랑 온프레미스 간을 논리적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IPsec 보통 터널링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게 되고요. 저 이제 연결할 때 다 암호화 처리를 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공용 인터넷을 쓰지만 보안적으로 좀 취약하지 않고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고 아까 앞서 얘기 드렸던 라우팅에서도 VPN을 쓰실 때는 스태틱 혹은 BGP를 쓰실 수가 있고요. 저렇게 VPN 연결하는 거는 VPN 게이트웨이나 혹은 버추얼 웬 같은 거를 통해서 VPN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VPN 연결할 때도 어떤 서비스 스크를 쓰냐에 따라서 연결될 수 있는 터널 수라던가 밴드위스 그런 것들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양에 맞춰가지고 저런 스크를 원하시는 걸 골라서 VPN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VPN 연결했을 때에 대한 대략적인 그 서비스 구성을 좀 적어놨는데 이제 V넷과 온프레임을 연동할 때 가상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라는 서비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를 또 만듭니다.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는 온프레미스에 이제
VPN에 대한 설정 값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VPN을 연결할 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온프레미스에 있는 장비에 대한 설정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상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는 애저상에 있는 VPN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내 VPN 장비랑 온프레미스에 있는 장비에 대한 설정값, 그러니까 그 연결하고 있는 온프레미스 장비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는 그 설정값을 연결하는 이제 커넥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연결하게 되면 이제 터널이 이제 개별 터널이 한 개씩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상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를 만드시고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를 만드신 다음에 그 두 개지를 연결해 주시면은 온프레미스랑 정상적으로 VPN 연결을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전용선 서비스고요. 전용선 서비스는 익스프레스 라우트입니다. 익스프레스 라우트는 뭐 당연히 전용선이니까 뭐 속도도 빠르고 서비스 품질도 보장이 잘 됩니다. 당연히 전용선이기 때문에 보안도 강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BGP를 다 필수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용선을 연결을 하실 때는 뭐 대역폭 자체도 이제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대역폭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 연결을 하는 것도 이제 스탠다드랑 뭐 하이, 뭐 울트라 퍼포먼스 스큐에 따라서 좀 지원되는 용량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애저에서 기본적으로 익스프레스 라우트를 연결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피어링 위치는 다 이중화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렇게 이제 VNet 간에 연결하는, 그러니까 온프레미스랑 VNet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저에서 제공되는 퍼블릭 서비스나 혹은 오피스 365 같은 것도 익스프레스 라우트를 통해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VNet을 연결하는 방식을 프라이빗 피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퍼블릭 서비스나 오피스 365 같은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 피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익스프레스 라우터 연결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그 ER 파트너 쪽이랑 연결을 통해서 하는 그냥 일반 익스프레스 라우터 방식이 있고요. 애저 쪽이랑 직접 애저 쪽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엣지라고 하는 장비랑 직접 연결하는 익스프레스 라우터 다이렉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용량을 쓰셔야 된다. 그래서 최대 익스프레스 라우터 다이렉트 경우에는 최대 100기가까지도 연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굉장히 많은 용량을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익스프레스 라우터 다이렉트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엔드포인트와 프라이빗 링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앞서 알아봤던 것처럼 가상 네트워크 간에 프라이빗 통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제 내부 연동 같은 경우에 실제 상호 간의 통신이 아니라 뭐 API성 호출과 같은 이런 서비스 호출 단방향인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뭐 오른쪽에 있는 부인에서 특정 서비스를 만들어서 왼쪽에 있는 곳에 뭔가 제공을 해주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연결하는 경우를 쓸 때 이제 프라이빗 링크를 쓸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애저에서 제공되는 저 서비스들을 인터넷이 아니라 저 애저 백본을 이용해서 통신하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서비스 엔드 포인트입니다. 더 뒤에서 알아볼 프라이빗 링크랑 좀 다른 점은, 서비스 엔드 포인트는 이제 저 애저 퍼블릭에서 제공되는 IP를 그대로 동일하게 목적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애저 퍼블릭에 있는 서비스에 대한 공인 IP를 그대로 쓰지만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서비스 엔드포인트라는 걸 이용해서 폐사망 형태로 안전하게 서비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경로가 아닌 애저 백본을 쓰면서 애저 서비스를 좀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좀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그래서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활성화해서 보면은 동일하게 이제 지금 블랍에 대해서 지금 제가 도메인 쿼리를 했을 때 저 52.239.162.4번 저 공인 IP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활성화하면은 라우팅 테이블에서 저렇게 이제 라우팅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52.239.162.4였는데 지금 보이는 거는 16863.89입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은 굉장히 라우팅 테이블이 많이 63개 이상이 더 있기 때문에 저 라우팅 테이블을 이제 제가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면은 앞에 있던 저 1686389 저 부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저 52.239가 뒤쪽에 이제 저렇게 추가돼 가지고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쓰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피처를 아까 제가 활성화했을 때 옵셔널 디폴트 라우터가 자동으로 활성화된다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마치 아까 피어링처럼 마찬가지로 서비스 엔드포인트도 여러분들이 활성화를 하시면은 라우팅 테이블에 저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유효 경로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비스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목적지 IP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이제 라우팅을 서비스 엔드포인트라는 걸 통해서 이제 가는 경우였고, 이제 프라이빗 링크는 실제 이제 저 목적지에 대한 IP가 저 VNet 안에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목적지 IP 주소 자체가 아까 앞서 봤었던 서비스 엔드포인트는 공인 IP 주소를 그대로 갖고 있지만 프라이빗 링크는 VNet에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IP 주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라이빗 링크를 쓸 때도 인터넷을 경유하지 않고 백본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좀 더 안전하겠죠. 그럼 이제 저 프라이빗 링크가 실제 연결되는 저 서비스 컴포넌트가 이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VNet 안에는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라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고 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애저 서비스를 갈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VNet에서 특정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굳이 피어링을 맺지 않고 다른 VNet의 서비스를 프라이빗 링크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프라이빗 링크 서비스라고 하고요. 여기 지금 그림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제일 하단에 있는 VNet에서 뭔가 특정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 앞에 로드 밸런서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로드 밸런서 붙인 거를 다시 또 프라이빗 링크 서비스를 만들면은 가운데 있는 이제 컨슈머 VNet에서는 저 프라이빗 링크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애저 상에서 뭔가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서비스들을 그러니까 특정 이제 벤더에서 만든 서비스들을 VNet 애저에서 만들어 놓고 그 사용자가 피어링을 맺거나 인터넷 통신을 하지 않고 저 프라이빗 링크 서비스로 다른 사용자한테 정보를 주면은 애저 백본을 이용해서 저 다른 쪽에서 만든 서비스를 안전하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서비스들이 좀 이미 제공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서비스를 저렇게 다른 사용자한테 제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라이빗 링크도 돌아가는 걸 좀 간략히 보면은 원래 이제 블랍이 DNS 쿼리를 날려보면 아까 52.239.162.4번 공인 IP 주소였는데 저 프라이빗 링크를 만들게 되면은 IP가 10.0.1.6 사설 IP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유효 경로 자체가 저렇게 이제 인터페이스 엔드 포인트라는 걸로 잡혀가지고 라우팅 테이블이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저 프라이빗 링크를 만들었을 때 좀 기존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저 프라이빗 링크로 가는 트래픽 자체가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에서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은 저 왼쪽 서브넷과 오른쪽 서브넷에 오른쪽 서브넷에 이제 뭐 블랍으로 가는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왼쪽 서브넷에 있는 VM에서 저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접근을 할 때 저 직위 서브 2에 있는 쪽 서브넷에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을 적용을 하더라도 저 안에 있는 VM들 간에 뭔가 통신할 때는 저 NSG가 먹지만 프라이빗 엔드포인트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저게 프리뷰 형태로 저 프라이빗 엔드포인트가 있는 서브넷에 있는 NSG에서도 적용을 하면은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쪽으로 보안 정책이 먹는 기능이 이제 좀 현재 추가가 돼서 이제 프리뷰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쓰실 때도 보안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쓰실 수 있게 되겠죠. 저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참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 데모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꿀 옵션 자체를 좀 먼저 표기를 해드렸는데 저 서브넷에 있는 옵션 중에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폴리시를 이네이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데모 형태로 좀 준비를 했는데 우선 두 개의 서브넷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하나는 10.0.11.0, 하나는 10.0.1.0입니다. 이제 하나가 프라이빗 엔드포인트가 있는 서브넷이 이제 10.0.1.대에서 10.0.1.6번의 프라이빗 링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적용된 NSG를 보시면은 10.0.11.0에서 오는 모든 트래픽 10.1.0으로 가니까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로 가는 트래픽에 대해서 다 디나이를 걸어놨습니다. 제가. 그럼 이제 저 VM에서 테스트를 할 텐데 실제 VM이 갖고 있는 IP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보면은 10.0.11점대 IP를 갖고 있죠. 그러면은 저 대역에서 10.0.1점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NSG가 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 프라이빗 엔드포인트가 정상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먼저 DNS 쿼리를 해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IP로 바뀌는지 좀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10.0.1.6으로 된 걸 볼 수 있죠. 10.0.1.6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프라이빗 엔드포인트에 대한 IP입니다. 그럼 이제 저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로 컬을 날려보면은 정상적으로 호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NSG에서 분명히 차단 정책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 정책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이제 저 서브넷에 있는 설정을 다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브넷 쪽에 있는 설정을 이제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NSG가 이제 정상적으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컬로 날려보면은
이제 동일한 주소로 다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호출이 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날려보면은 호출이 안 되고 커넥션 타임아웃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NSG를 먹어서 정상적으로 통신이 막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쓰실 때 기존에 이제 좀 보안적으로 좀 취약했던 부분들도 이제 차츰 개선이 돼서 현재는 아직은 프리뷰긴 하지만 이제 조만간 GA 상태로 되면은 프라이빗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 정책도 좀 더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좀 더 보안적으로도 안전하고 더 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뭐 생각보다는 좀 길어지긴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왔는데 제가 미처 다 다루진 못했고, 오늘 다뤄진 서비스에서도 제가 깊이 있게 사실 다룬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최근에 이제 프리뷰 형태로 좀 먼저 지금 나온 개선된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데모 형태로 좀 같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애저에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었던 혹은 아직 프리뷰를 해서 좀 알지 못했던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좀 그런 기존의 취약점들 혹은 보완해야 될 점들을 계속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애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실 때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실 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